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송국사 옥룡자 탄생설화 제1화 쇠시처녀. 쇠시처녀는 해님 보기가 두려웠다. 발갛게 월출산 자락을 타고 오르는 햇살은 마치 쇠시처녀를 꾸짖기라도 하는 양 맑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문살 창호지에 드리워진 눈부시게 밝은 5월 햇살은 푸른 실록을 마음껏 피어올려 골짜기마다 볼이 익는 냄새를 싣고 온 바람이 코끝에 살랑거렸다. 앞산 자락에 떼까치 우는 소리, 처마 및 제비집을 들락거리는 암수 제비들 날갯짓을 몰래 문틈으로 내다보는 쇠시처녀의 눈가에 자꾸만 이슬처럼 영롱한 눈물이 스미어 올랐다. 자신이 까닭없는 아이를 갖다니 생각할수록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다. 쇠시처녀가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지가 그새 두어 달은 좋게 되었다. 농부들은 논 모판에 푸르게 올라온 모를 키우고 논마다 넘치게 물을 잡아 소 쟁기질에 썰애질에 바쁜 철이었다. 이리야, 잘하자. 오, 잘하자. 농번기철을 맞아 소를 모는 농부들의 소리가 멀리서 가까이서 귓가에 쟁쟁 울었다. 그 속에는 이웃집 머슴 선돌이의 굵은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떡 벌어진 가슴에 삼배 소매자락을 걷어올린 소나무 등걸 같은 팔뚝에는 푸른 핏줄이 휘감아 펄떡거릴 것이었다. 말없이 일 잘하는 선돌이의 모습에는 불같은 치기와 이글거리는 사내댐이 함께 숨어 있었다. 쌀이 울타리 사이로 선돌이를 간간히 훔쳐볼 때마다 16 쇠시처녀는 사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야릇한 부끄러움이 봉숭아 물빛처럼 두 뺨에 발그레 피어오르곤 했다. 이제 네 나이도 16이니 혼례를 치료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항상 몸가짐을 정갈히 간수해라. 알았느냐? 쇠시처녀의 어머니는 지난해 혼초라도 정해놓은 양 이렇게 이리곤 했던 것이다. 하얀 눈이 온 들판과 온 산을 햇손처럼 포근히 뒤덮던 겨울이 가더니 이내 살랑살랑 꽃샘 바람이 불어왔다. 장흥 해남의 바다 건너 남녘으로부터 몰려오는 온대의 남풍과 다투는 북녘의 차가운 기운을 몰고 꽃샘 바람은 꽃이 피어나는 것을 시샘하는지 독하고 매웠다. 그렇게 남풍과 북풍이 서로 다투는 꽃샘 바람 부는 철, 이내 따뜻한 봄바람이 깎아지른 월출산에 기기묘묘한 바위 끝을 넘어오는 매운 북서풍을 몰아낼 즈음 논둑과 밭둑에는 지난 가을 작별을 고했던 쑥이며 제비꽃, 툭새풀, 억새잎 등이 연두빛 고개를 쏙쏙 내밀며 올라왔다. 따뜻한 봄날 쇠시처녀는 아랫집 복순이와 쑥캐러 들러나갔다. 벌써 봄 기운은 농가밭 사이에 털을 잡고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양지 바른 밭둑 언저리에는 보들보들 살찐 쑥이 수북이 돋아나 단침을 꼴깍 다시게 했다. 복순아, 이 쑥 좀 보거라. 먹은직스럽게 살이 올랐구나. 아, 그렇구나. 꽁이 엉덩이처럼 포동포동하구나. 기집애 남 부끄럽게 쓰리. 말만한 처녀가. 건넌마을 삼진도령하고 혼산말 오간다는 거 내 다 안다. 복순이는 쇠시처녀의 눈치를 살펴보며 말끝을 툭 올려쳤다. 쇠시처녀는 가슴이 물방아지를 했다. 건넌마을 삼진도령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서 무술에도 뛰어났지만 특히 글을 잘하는 빼어난 청년으로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삼진도령과 혼산말이 오간다는 말은 쇠시처녀 자신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복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채씨 처녀는 가슴이 뛰고 호흡이 산란해 순간 쑥 뜯는 칼에 손가락을 베일 뻔하였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뭘 잘못 들은 것일 거다. 채씨 처녀는 복순이의 말을 쑥 무지르며 애써 태연한 척하였다. 가시네 모른 척 시침이 떼기는. 복순이는 못내 부러운 듯 볼멘 소리를 했다.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채씨 처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신이 빚은 예술품처럼 하늘을 향해 우뚝우뚝 솟아지른 바위가 아름다운 월출산 산봉에는 한 조각 흰 구름이 태연히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심코 고개를 든 채씨 처녀의 얼굴은 흐르는 구름도 반할 만큼 아름다웠다. 계란형의 얼굴선, 둥근 이마, 반달 같은 그윽한 눈썹, 오독하니 성 콧날, 총기 어린 반짝이는 맑은 눈망울, 가늘고 작은 꼭 담은 입술 등 이목구비가 뚜렷한 채씨 처녀는 막 머금어 만발한 나를 기다리는 한 송이 찔레꽃망울이었다. 멀리서 월출산 자락을 타고 오르는 나무하는 머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무리 속에 옆집 머슴 선돌이도 끼어 있을 터였다. 멧돼지 숨을 몰아쉬며 콧바람을 씩씩 불고 산 비탈을 오르고 있을 선돌이를 채씨 처녀는 생각해 보았다. 금세라도 쾌쾌한 땀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하여 채씨 처녀는 살그머니 고개를 저어 보았다. 검은 그림자 소리도 없는 앞니를 내려오는 물방울들의 노랫소리, 가슴을 울리고 피를 뜨겁게 돌게 하는 어떤 격정의 몸부림이 늘 느껴지는 선돌이었다. 채씨 처녀는 산만큼 큰 나무지게를 마당에 부리고 도끼날을 세워 쩍쩍 장작을 내리치는 선돌을 쌀이올 사이로 몰래 훔쳐보고는 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런 선돌이의 모습이 마구 말을 달리며 활을 쏘고 달려가는 삼진도령의 환영으로 자꾸 바뀌었다. 이 일대의 처녀란 처녀는 모두 흠모하는 삼진도령이었다. 말 등 위에 올라타고 앉아 말갈기를 휘날리며 구름처럼 뛰달리는 건강한 미남 청년 삼진도령을 채씨 처녀도 흠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 그 삼진도령을. 채씨 처녀의 쑥 뜯는 칼날이 바르르 떨렸다. 넘실거리는 쑥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씨 처녀의 마음은 자꾸 설레었다. 마음 따라 발길도 자꾸만 헛디뎌졌다. 그 순간 설레는 가슴 속에서 자꾸만 틀어오르는 헛구역질. 채씨 처녀는 푸른 과실이 몹시나 먹고 싶었다. 웬일일까? 갑자기 집에 있을 어머니가 그리웠다. 삼진도령과 혼산말이 오고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어머니가 얄미워졌다. 어쩜 그토록 감쪽같이 따돌릴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가 조금은 야속하다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었다.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채씨 처녀는 그날의 바깥 출입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녁을 다 짓도록 밖에 나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채씨 처녀는 밥을 짓고 된장을 풀어 쑥국을 끓여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진 후에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왔다. 저녁상을 앞에 두고 채씨 처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몸을 전보다 더 정성을 다해 정갈이 간수해라. 혼산말이 오가는 중이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늦은 저녁을 들었다. 채씨 처녀는 낮에 복순이에게 들은 말이 있어 마음속이 짚어지는 구석이 있었지만 뛰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함께 저녁을 들었다. 그런데 막 쑥국을 떠 입에 넣는 순간 우엑! 헛구역질이 틀어 올라왔다. 태알라, 천천히 먹어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수저를 들던 아버지가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했다. 채씨 처녀는 가까스로 헛구역질을 억누르며 다시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속에서 헛구역질을 심하게 틀어 올라왔다. 그날 밤 한 숟갈도 밥을 먹지 못한 채씨 처녀는 설거지도 하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채씨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적이 걱정되었다. 건너마을 삼진도론과 혼사말이 오가는 터에 덜컥 딸이 속병이라도 들었으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곧 죽을 병 같지는 않아서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그런데 채씨 처녀는 그날 이후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이상스레 헛구역질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자꾸 헛구역질을 해댔다. 딸의 심상치 않은 증세를 걱정하며 이모저모를 따져보던 어머니의 머릿속에 번쩍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렇게 심하게 헛구역질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입덧이라니 설마 그럴 리야? 미심쩍어진 어머니는 살며시 채씨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채씨 처녀는 어머니가 들어오자 방 아랫목에 누워있다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가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지난달 행사는 치렀느냐? 행사라니요? 채씨 처녀는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어 되물었다. 그거 말이다. 여자에게만 달마다 있는. 예? 채씨 처녀는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데이와 푸른 오이. 채씨 처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슬한 일인 것만 같았다. 언제 치르고 그만이었지? 헤아려 보니 그새 두어 번은 훌쩍 건너뛴 것 같았다. 어머니, 두어 달 전에? 채씨 처녀는 말꼬리를 흐렸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아직도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는지 모르는 채씨 처녀는 멍청이 얼굴만 쳐다보았다. 채씨 처녀의 어머니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채씨 처녀는 영문을 알지 못했다. 왜 그러신가요, 어머니? 한동안 넋이 나간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채씨 처녀의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냐고! 채씨 처녀는 도무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채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예? 예? 채씨 처녀는 어머니의 말에 까무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이 애미가 네가 속병이 들어 그런 줄만 알고 걱정이 태산만 같았다만 생각해보니 이 애미가 널 가졌을 때처럼 너도 지금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묻는 것이니 다른 데로 말해라 어서. 어머니는 눈을 맵게 뜨고 다그쳐 물었다. 그때야 무슨 말인지 정황을 판단한 채씨 처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추워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아이를 가진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냐? 필시 입덧이다. 채씨 처녀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하늘에 맹세코 그런 사실이 없었다. 쌀이울 너머로 건너다 보았던 선돌이는 그저 이웃집 머슴에 불과했고 들길이며 마을길을 걸으며 마주쳤던 사내들은 그저 눈을 들고 쳐다보아서는 안 될 사내들일 뿐이었다. 항상 처녀로서 조신하게 처신하고자 힘써온 채씨 처녀였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채씨 처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 음양의 이치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아이는 남녀 간의 어우러짐에서 비롯된다는 상식 정도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천지십몇개 맹세코 사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채씨 처녀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애원하는 듯 말했다.
아니라면 다행이다만 서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왕 그르친 일이니 진실을 말해라. 네 아버지 알까 무섭다. 오늘은 그만 어서 자거라. 어머니가 나간 후 채시 처녀는 자리에 누워 지난 일을 더듬어 생각해 보았다. 만약 처녀인 자신이 어머니의 짐작대로 아이를 가졌다면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었다. 채시 처녀는 어머니의 날바락 같은 말을 되뇌며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애써 그럴 리 없다고 도리질하는 머릿속에 자꾸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지난 겨울이었다. 산에 우긋불긋 물들었던 낙엽이 지고 벌거벗은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부풍이 불어오는 엄동설한이 왔다. 첫눈으로 쌀기 눈이 내리고 푸른 잎의 소나무가 월출산 바위 틈에서 기상을 자랑하는 차가운 시절이 어느새 다시 찾아온 것이다. 채시 처녀는 모처럼 만에 따뜻한 햇살이 들자 묵은 빨랫감을 찾아 들고 집 앞 빨래터로 나갔다. 월출산 계곡의 갈래갈래 바위 너서를 더듬고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구비구비 노래를 부르며 마을 뒷산 개울을 흘러타고 내리는 빨래터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따라 늘 빨래하는 안악들로 붐비던 빨래터에는 겨울 햇살에 고요히 젖은 손시린 맑은 물이 저 혼자 굽이쳐 흐르며 제잘제잘 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늘 시끌벅적 가던 안악들의 아우성도 없고 개울가 공터에서 서로 모여 놀이하고 노는 조무르기들도 없었다. 채시 처녀는 고요의 틈으로 살며시 바윗돌을 깔고 앉아 가지고 온 빨랫감을 꺼내 굼실거리는 시냇물에 풍덩 적셔 돌 위에 올려놓고 콩쾅콩쾅 방망이질을 했다. 굽이치는 맑은 물굽의 노래에 맞춰 시린 손에 쥔 방망이질을 따라 온몸에 땀이 솟고 먼 산이 함께 울었다. 그런데 그때 얼른 빨래하고 가려고 한껏 열중하던 채시 처녀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누군가 지나간다는 인기척을 느낀 채시 처녀는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선돌이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선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한달음에 사라져버렸다. 선돌이라고 생각했던 채시 처녀는 얼핏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언뜻 돌아보니 그쪽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채시 처녀가 집을 나설 무렵 선돌이는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아무리 힘이 장사인 선돌이라고 하더라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장작을 다 패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채시 처녀는 밝은 대낮에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빨래하는 방망이를 힘껏 쥐었다. 그 순간 물 위에 동동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헤엄이라도 치는 양 투명한 물살 위로 미끄러지듯이 다가오는 것은 푸른 물체였다. 저게 뭘까? 채시 처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그것은 팔뚝만큼 크기의 싱싱한 오이였다. 참 이상도하다. 이 추운 겨울에 오이라니. 기이하게 생각한 채시 처녀는 한동안 물끄러미 오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오이가 동동 물살을 헤치며 자신에게로 다가오지 않는가? 채시 처녀는 너무도 이상하여 그 오이를 방망이로 툭 밀어냈다. 물살 따라 저 멀리 아래로 떠내려가야 할 오이는 저만치 밀려가더니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는 듯 다시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왔다. 채시 처녀는 다시 방망이로 툭 밀쳐냈다. 그런데 오이는 다시 그렇게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그러기를 반복했을까? 채시 처녀는 문득 입안 가득 갈증이 났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오이를 베어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기자 억제할 수 없는 식욕이 생겼다.
제시처녀는 다가오는 오이를 손으로 건져 한 입 달게 베어 물었다. 싱싱하고 상큼한 오이 냄새가 입안 가득 번졌다. 제시처녀는 그 자리에서 오이 하나를 마저 다 달게 먹고 말았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채시처녀는 그날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몸이 나른해지고 달이 지나자 자꾸 헛구역질이 입안에 감돌던 것이다. 정말 태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채시처녀는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새 새벽이 밝았나 보다. 간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한잠도 이루지 못했던 채시처녀는 그 기이한 사건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날 밤이 되자 채시처녀는 방에 들어온 어머니에게 두어 달 전에 빨래터에서 있었던 오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채시처녀의 어머니는 너무 황당하고 기이한 이야기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지 눈을 치뜨고 물었다. 그 한겨울의 오이라니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냐? 채시처녀는 어머니의 말에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단 말이냐. 애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애가 들어섰다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더구나 아버지가 아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니 차차 징후를 보도록 하자구나. 우선은 네가 몸이 아파 밖에 다닐 수 없다고 할 터이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 안에만 있거라. 어머니의 말에 채시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채시처녀는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모름지기 아이란 성숙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어우러져야 잉태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오이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아이를 가졌다면 이 얼마나 괴이하고 기이한 일인가. 하필 그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채시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배를 쓸어보았다. 정말 예전 같지 않게 아랫배가 볼록 솟아오른 느낌이었다. 제3화 운명. 이럴 수가. 만약 애를 가졌다면 사람들을 어찌 쳐다볼 것이고 지엄하기 그지없는 아버지는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었다. 당장 불벼락이 떨어질 게 분명했다. 삼진도령과의 혼산말도 물 건너갈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채시처녀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고 괴로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눈물이 비오듯 앞을 가렸다. 채시처녀는 자신이 정말 애를 가졌을까 의심이 되어 며칠 더 지내보기로 하며 마음을 애써 추스렸다. 헛구역질 증세는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자가 달에 한 번씩 치르는 행사는 끊겼고 아랫배는 더욱 봉고 쏟아올랐다. 더구나 가끔은 뱃속에서 무엇이 꿈틀거린다는 느낌까지 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애를 가진 게 분명했다. 매일 밤 걱정스레 증세를 물어오던 어머니는 어느 날 밤 풀이 죽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떤 연유이든 간에 네가 애를 가진 것이 사실이구나. 다른 방도가 없으니 바깥 출입을 삼가고 이를 결탄코 비밀로 해야겠구나. 이젠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구나.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채시처녀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네가 정령 사내와 정부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참으로 그 연유를 알 길이 없구나. 달리 뾰족한 방도도 없고 일체 바깥 사람이 모르게 하였다가 귀신도 모르게 해결하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최씨처녀의 어머니는 애간장 끓는 소리를 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일 소리 소문 안 나게 뒷일을 잘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최씨처녀는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이제 막 사랑을 알 나이에 그것도 이 일대에서 가장 유망한 청년 삼진도론과 혼산말이 오가는데 덜컥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다. 많은 서책을 읽어 명석한 데다가 말을 타고 바람같이 달리며 화를 날리는 늠름한 삼진도령과의 달콤한 사랑을 꿈꾸었던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제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달렸다는 위기감에 최씨처녀는 숨통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 하늘이시여, 소녀가 무슨 크나큰 죄업을 지었기에 소녀에게 이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나이까. 최씨처녀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장탄식의 원망이 새어나왔다. 최씨처녀는 몹쓸 해괴한 병이 들어 바깥 출입도 일체 못한다는 소문으로 모든 방문객과 이웃의 발길을 끊어버렸다. 최씨처녀의 어머니는 아버지 최대감의 딸 병문안마저 그렇게 막아버렸던 것이었다. 삼진도령과의 혼산말도 그 까닭없는 병으로 단절되었다. 최씨처녀는 스스로 목을 맬 각오를 했다. 이렇게 살아 아이를 낳는다면 인간의 도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명예로운 최씨 가문에 먹칠을 할 것이 분명했고 이미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자신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름시름 가슴앓이를 하는 중 삼진도령과 복순이 사이에 혼산말이 오간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들었다. 네가 이런 지경이니 오히려 잘 되었구나. 복순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최씨처녀는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실감이 났다. 그래도 지금껏 한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져보았건만 그것은 허망한 꿈이었고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삼진도령과 복순이의 혼산말은 급진전되었다. 두 선남선녀가 주위의 축복과 부러움 속에 가마타고 시집장가 가는 날 최씨처녀는 지금껏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결심을 결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최씨처녀는 이불 호청을 길게 뜯어내어 줄을 꼬아 실형에 단단히 비끄러맸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차라리 죽어 이 가문을 살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더 낫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흔들리는 마음을 올가묶었다. 최씨처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목에 줄을 걸고 밟고 올라선 이불과 베개를 순간 발로 툭 밀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팽팽하게 목을 죄이던 줄이 맥없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임신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가녀린 여인의 몸뚱이 하나 정도는 거뜬히 감당할 만큼 줄은 튼튼했다. 최씨처녀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 묶으며 줄을 맸다. 그리고는 다시 줄에 목을 걸고 매달렸다. 그런데 그러는 족족 그리도 단단한 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을까? 번번이 실패한 최씨처녀는 이내 단념하고 방 안에 푹 쓰러져 흐느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내 몸은 죽음도 제 마음대로 못할 것이옵니까? 최씨처녀는 울다가 지쳐서 결국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다. 모두 다 잠든 밤이 깊어가면 최씨처녀는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뾰족뾰족 솟은 월출산 능선 위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솟아올라 있었다. 한여름밤의 산바람이 시원하게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최씨처녀의 한스러운 얼굴을 쓸어주었다. 최씨처녀는 정갈한 마음으로 한 사발의 정화수를 뒤뜰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간절하게 빌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가엾은 소녀의 처지를 굽이 살피옵소서. 이 소녀 무슨 대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사오나 겨울 오이를 잘못 주워 먹고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굽이 살피어 주옵소서.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최씨처녀는 빌고 또 빌었다. 그것은 뱃속에 든 아이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고 어쩌다 오이를 주워 먹고 임신을 하게 된 자신의 딱한 처지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슬픔과 고통, 회한과 분노에만 젖어들었던 마음이었다. 하늘에 대한 원망과 운명에 대한 적개심이 불꽃처럼 활활 가슴에서 타올랐다. 자신의 몸 안에 전혀 까닭없는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몸소리가 쳐졌다. 할 수만 있다면 날카로운 것으로 뱃속의 생명을 푹 찔러버리고 싶은 강한 저기를 느꼈던 것이었다. 뱃속의 것은 자신의 몸 안에 있었으나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이물질 같기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최씨처녀는 자신의 신세가 서럽기 그지없었다. 이렇듯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불꽃 같은 뜨거운 사리와 서러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시작한 의식이 남몰래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월출산 위로 높이 떠오르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발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자신을 극복해내는 의식으로 점차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천지신명이시여 이제 진정 저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겠나이다. 굽이 살피소서. 최씨처녀의 간절한 기원은 처음에는 저주와 원망에서 출발하여 뱃속에 든 생명의 소멸을 원했으나 점차 그 생명을 받아들여 자신과 혼연일체로 가꾸어가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최씨처녀는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깨어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월출산 산봉의 바위들이 뾰족뾰족 하늘을 찌른 무슨 겁나는 무기들로만 보이던 것이 아름답고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번쩍 눈에 띄기도 하고 맑고 고운 노랫가락을 발음에 실어 보내는 듯 모라지경의 어떤 환희로 일렁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칠흑처럼 어두워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었으나 어떤 때는 대낮처럼 사이가 밝아 보이기도 하였다. 제4화 산의 아이. 월출산 바위를 통째로 녹일 듯이 무더웠던 여름 한철도 가고 매미가 시을시을 시끄럽게 울어대는가 싶더니 그새 북녘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다. 농부들이 5, 6월 내내 두업 내고 씨 뿌리고 김을 매며 알뜰살뜰 가꾸어온 결실을 거둬들이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싱누런 들판 가득 싱누런 별들이 무겁게 나락 열매를 매달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마다 고개를 휘청거렸고 다 자란 새끼들을 이끌고 강남으로 돌아갈 채비로 마당의 빨랫줄에서 분주하던 제비들의 노랫소리도 어느 날 문득 뚝 끊어졌다. 초가집 지붕 위에 주렁주렁 달린 동그란 박이 있고 새벽이면 새하얗게 무서리가 내렸다. 최씨처녀에게는 점점 해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든 해산한다면 아이는 아무도 몰래 감쪽같이 처리해야 할 것이었다. 최씨처녀는 병을 빙자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안에서 지내는 것도 이제 이골이 났다. 뒤뜰 장독대에 간장 항아리만큼이나 부푼 뱃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아이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나 도무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마당을 지나가는 아버지 최대감의 기침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최씨처녀는 아버지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다. 아무래도 아버지 몰래 뒷일이 무사히 마무리될 리 만무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고단한 가을 거지도 끝나고 찬바람이 몰려오는 무서리가 내리는 추운 늦가을 어느 밤, 쇠시처녀는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었다. 쇠시처녀는 아랫배가 찢어질 듯 너무나 아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는 솟구쳐 나오는 비명을 남이 알세라 억지로 틀어막으려고 재빨리 쇠시처녀의 입에 수건을 물려주었다. 그런데도 신음소리는 밖으로 길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쇠시처녀의 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애가 얼마나 아프면 저리도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인가? 끼니 때 밥도 어머니 편에 가져다 먹으며 아파 바깥 출입도 못한다더니 이제 정말 죽으려고 저렇게 비명을 지르나 싶어 최대감은 몹시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사실 쇠시처녀는 몸이 무거워진 뒤로 급한 소변은 방안 요강에다가 보고 칠흑 같은 밤에 아무도 몰래 변소를 다녀오며 아버지 눈과 이웃의 눈을 피했던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잠깐 고통을 못 이겨 그러는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쇠시처녀의 어머니가 문 밖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소린가? 애가 다 죽어가는 모양인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닌가? 최대감은 걱정이 되어 딸 쇠시처녀가 진통 중에 방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쇠시처녀가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용을 써도 아이는 나올 줄을 몰랐다. 그렇게 비명도 못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진땀을 뻘뻘 흘리며 얼마나 힘을 썼던가.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순간 쇠시처녀의 오른편 옆구리가 활짝 열리더니 사내 아이가 불쑥 기어나와 이불 위에 눕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을 지켜본 쇠시처녀의 어머니는 놀라 떡 벌어진 입을 닫지 못하고 멍청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누워있는 가난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던 아버지가 벌컥 문을 열었다. 도대체 아이의 병세가 어찌하여 그 모양인가? 그렇게 말하며 안을 들여다보던 최대감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그만 놀라 뒤로 벌렁 자빠질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저 갓난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벼락같이 고함을 지른 최대감은 다짜고짜 쇠시처녀를 다그쳐 세웠다. 이미 그런 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갔던 것이다. 쇠시처녀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수그리고 앉았다. 대체 어느 놈의 시냐? 그놈한 최씨 가문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냔 말이냐? 혼인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보다 더한 가문의 수치는 없느니라. 아버지 최대감이 부르릉이 떨어졌다. 바로 해산한 직후라 거의 탈진하여 입을 떼기조차 힘든 쇠시처녀였지만 몸을 간신히 가누고 말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옵니다. 실은 변명하지 마라. 하늘을 보지 않고 어찌 사람의 씨앗이 맺히겠느냐.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느니라. 아닙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쇠시처녀는 지난 겨울을 빨래터에서 준 푸른 오이를 먹게 된 자초지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듣고 있던 아버지가 범처럼 성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 눈 내리는 한겨울에 빨래터에서 푸른 오이를 주워 먹고 아이를 가졌다니. 그런 회개망측한 일도 다 있단 말이냐? 하늘 아래서 사내를 보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는 절대로 없는 법이다. 당치 않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니 귀신도 모르게 저 요물 같은 아이를 당장에 갖다 버려라. 알겠느냐? 쇠시처녀는 얼른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네, 더는 묻지 않겠다.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어서 당장 갖다 버려라. 알겠느냐?
아버지 최대감이 성난 목소리로 재차 다그쳤다. 예, 예. 입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최씨 처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내가 딸 자식을 잘못 두어 집안 망할 일이로다. 최대감은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며 크게 헛기침을 하면서 방문을 거칠게 쾅 닫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요람에 쌓인 갓난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을 말똥거리며 최씨 처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근거 없는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해왔던가. 그런데 낳자마자 이별이라니. 최씨 처녀는 막상 아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렇다고 쥐어마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어서 가자. 어머니가 강보에 둘둘 말린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아무래도 캄캄한 이 시각, 아무도 몰래 아무 곳에라도 이 아이를 재빨리 버려버리고 와야만 했다. 혹여 사람들이 발견하여 누가 데려다 기르면 그도 이 아이의 운명일 것이었고 또 그만 죽어버린다 해도 어찌할 수 없었다. 어머니, 이 아이를 버리더라도 제 손으로 갖다 버리고 싶군요. 최씨 처녀는 기진맥진한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일어섰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일어선 최씨 처녀는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를 본 어머니도 불안한 듯 뒤따라 나섰다. 밖은 동이 터올 무렵이었다. 최씨 처녀는 이웃 몰래 집을 나서 걸으면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영문도 모를 아이의 눈동자가 맑게 반짝거렸다. 최씨 처녀의 마음속에 극한 애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제5화 산 비둘기 때. 어서 빨리 오너라. 이러다간 동이 트겠다. 사람들 눈에 띄면 큰일이다. 뒤따라오던 어머니가 급히 재촉하며 앞서 걸었다. 이러다가 정말 새벽녘에 일찍 잠에서 깨어난 이웃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었다. 그러기 전에 감쪽같이 이 아이를 버리고 재빨리 돌아와야만 했다. 어머니는 영산강물이 와닿는 칙칙한 대숲을 향해 어둠 속을 앞서 걸었다. 최씨 처녀도 어머니를 따라 걸었다. 어머니는 대숲이 넓은 바위 위로 오르더니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푸르스름한 새벽 별빛이 안개 자욱한 먼 강물 위로 희미하게 떠서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빛도 동력의 햇빛이 터오면 바로 빛을 잃고 사라지고 말 것이었다. 어머니가 뒤따라온 최씨 처녀에게 눈짓을 했다. 최씨 처녀가 느끼기에는 그 어머니의 눈짓이 마치 바위 아래 대숲으로 아이를 굴려 떨어뜨려 버리라는 신호만 같았다. 최씨 처녀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온갖 고통이 한꺼번에 일순 치밀어 올라와 그만 강보에 쌓인 아이를 사납게 곤두박질 쳐 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끈 치밀어 올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아이가 무슨 징그러운 괴물만 같아 보였다. 그래, 아비 없는 너의 운명이라면 이 어미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가야지. 최씨 처녀는 심란하게 쿵쾅거리는 가슴을 질끈 올가묶었다. 어머니가 넋이 나간 눈빛으로 우두커니 서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최씨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서 있었다. 아마도 이 순간 어머니 또한 자신의 딸을 저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아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 끓는 듯 일어나는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다시 눈짓으로 다급하게 재촉했다. 어서 빨리 가자. 동이 터온다. 최씨 처녀는
순간 사정없이 아이를 데스프로 내팽개쳐 버리려 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채시 처녀는 오락가락 만감이 교차하는 심란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군요. 아버지의 명이라지만 차마 버리고 갈 수가 없군요. 생각 같아서는 저 숲으로 던져버리고 싶지만 사람으로서 차마 그럴 수가 없군요. 강보에 싸긴 했지만 어차피 날도 춥고 하니 그냥 여기 두면 제 운명대로 살거나 죽거나 하지 않겠어요? 최시처녀는 급하게 눈짓을 보내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서 있던 어머니가 말했다. 어떻게 산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누가 보기 전에 어서 두고 가자. 여기는 강가라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혹여 지나가는 사람 눈에 띄어 데려다 기르면 사는 것이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죽고 말겠지. 천지신명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고 어서 가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최시처녀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강보에 쌓인 아이를 대숲 가운데 바위 위에 올려두고 남이 볼세라 서둘러 일어섰다. 그렇게 막 어머니와 최시처녀가 그 자리를 일어설 순간 하늘이 거뭇거뭇해지는가 싶더니 일순 밝아오는 동륙의 여명을 덮으며 시커먼 먹장구름이 사위를 감싸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최시처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불이 나게 그곳을 피해 도망을 오고 말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시처녀는 도무지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피덩이 같은 갓난아이를 내팽개치고 왔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업은 없을 듯 싶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까닭없이 잉태한 아이이고 그 아이로 인해 받은 가슴의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지만 생명에 대한 본연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늘에는 천도가 있고 사람에게는 인도가 있다는데 말하지 못하는 산 생명인 갓난아이를 나 살자고 마구잡이로 버려두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최시처녀는 여러 달 동안 뱃속에서 한 몸으로 살아온 아이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흘 후 최시처녀는 도무지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과 아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둑어둑 동이 터올 무렵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곳으로 가보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면 벌써 얼어 죽었을 것만 같은 아이의 시신이 남아 산짐승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거두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요량이었다. 그런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곳에 도착한 최시처녀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하마터면 자신도 모르게 아악 하고 크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만 마리의 산비둘기들이 거기 나라와 함께 모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난 봄 논뚝 밭둑에 만발하였던 새하얀 억새꽃 솜털을 부리로 뜯어와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돌보며 입에서 먹을 것을 토해 아이에게 먹여주고 있었다. 최시처녀가 아이를 버려두고 온 날 새벽녘 하늘을 뒤덮으며 시커멓게 몰려오던 먹장구름은 바로 다름 아닌 산비둘기 떼였던 것이다. 아,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나. 저 아이를 버렸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최시처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즈음 최시대감은 딸이 겪은 불미스러운 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기만을 노심초사하며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또 무슨 연유인지 이른 아침부터 헐레벌떡 득달같이 방문을 열고 들이닥친 딸을 보고는 덜컥 가슴부터 졸였다. 그래, 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방 안에 아버지와 마주하고 앉은 최씨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아이를 바위 위에 두고 온 사실과 함께 그 아이가 죽었으면 장사라도 양지 바른 곳에 지내주려고 오늘 새벽 혼자 몰래 갔다가 산비둘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숨김없이 말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최대감도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정말 산비둘기들이 날아와 내 말처럼 버린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무언가 그 아이에게 신령스러운 조화가 있는가 보구나. 어찌하면 좋겠느냐? 잠시 생각에 잠긴 첼시 처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기르겠습니다. 최대감은 딸의 말에 짐짓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그쳐 물었다. 뭐라? 데려와서 기르겠다고? 만약 이곳에 소문이 좋지 않게 나면 여자로서의 너의 인생은 그날로 끝장날 뿐만 아니라 우리 최씨 가문도 보통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닐 터인데 그리해도 좋겠느냐?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좋은 방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그 아이를 기르면서 평생 혼자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 너의 뜻이 그렇다면 그리 하거라. 그리고 결단코 우리 가문에 누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최대감도 그 어린 생명을 무작정 인정사정 없이 내다 버린다는 것이 어쩐지 사람으로서는 해야 할 도리가 아닌데다가 그 내다버린 아이를 산비둘기들이 날아들어 보호한다는 말을 듣고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에 짐짓 마음이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딸의 단호한 결심에 말을 듣고는 그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씨처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조용히 아버지 앞을 물러나갔다. 최씨처녀는 그 즉시 어머니와 상의한 뒤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낳아 몰래 버린 것을 어머니가 발견한 것처럼 꾸며서 그 아이를 데려와 업동이라며 기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전라도 일대에서는 도선국사에게 어머니의 성씨인 최씨처녀의 성을 붙여 최도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최도선이 태어난 월출산 아래 영암 그곳 지명을 산비둘기 떼가 몰려 보호한 까닭으로 비둘기 구자에 수풀림자를 써서 구림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갓난아이 도선국사를 갖다 버린 그 바위를 지금도 국사암이라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옥룡자란 이름에는 또 무슨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제6화 서당. 아이는 최씨처녀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신통함이 있었다. 총기 있는 눈망울이며 둥근 이마에 신동의 석이라도 서린 듯 보통 아이들과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뭇 달랐다. 최씨처녀는 이래저래 풍문으로 떠도는 이웃들의 소문과 자신을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포기한 터라 오직 그 아이만을 가르치는데 온통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어느덧 그 아이는 성장하여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월출산 고개 너머에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훈장어른이 한 분 살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책 보자기를 들고 매일 고개를 넘어 서당에 다닌다는 것이 못내 걸리기는 했으나 사람으로 태어나
문자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서당에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보통 집안의 아이들은 일찍이 글자 속량을 깨달아 아는 것을 포기하고 꼴망태나 나무지개를 어깨에 메고 들로 산으로 내몰아 농사일이나 익히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근방에서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탄생 자체가 신비롭고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빠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묻혀버릴 수도 없었다. 그리고 채씨 가문 하면 그 일대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집안으로서 관리층에 속하기도 했다. 다른 이웃들에게는 업둥이라고 소문을 냈지만 주워온 아이라고 마구 일이나 부려먹는다면 이웃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은 뻔했다. 어느 날 채시처녀는 아이와 함께 길을 소상히 알려주며 월출산을 넘어 훈장어른을 찾아갔다. 넓은 방 안에는 아이들 67이 모여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얀 수염을 가슴 아래까지 늘어뜨린 훈장어른의 뜻밖의 방문객의 헛기침을 쿨럭하며 밖으로 나왔다. 훈장어른께서 이 아이를 좀 맡아 가르쳐 주십사 왔습니다. 훈장어른과 방 안에 마주 앉은 채시처녀는 힘들게 머리에 이고 온 쌀 한 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디 사시는 이시오? 고개 넘어 구림에 사는 채가의 자식이옵니다. 오호, 그 신동이라 소문이 난. 훈장어른도 익히 그 아이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렇사옵니다. 그러나 구림에서 여기까지는 고개를 넘어야 하고 길 또한 험해 놔서 어린아이 혼자 다니기가 수월치가 않을 텐데. 훈장어른은 말끝을 흐렸다.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아이가 당차게 나서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나오도록 해라. 훈장어른의 승낙이 떨어졌다. 채시처녀는 훈장어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당을 나섰다. 아이에게 고갯마루를 넘어오며 다시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아이는 다음 날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채시처녀는 험한 산고개를 어떻게 넘어 다닐까 하였는데 아이는 아무 탈 없이 배움의 희열을 느끼며 잘 적응해 갔다. 아이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채시처녀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책 보자기를 들고 흥얼흥얼 배운 글을 읊조리며 산길을 헤쳐서 고개 넘어 서당을 향해 걸었다. 길 가운데 다람쥐는 또르르르 달려가고 산새들은 아이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푸릉푸르릉 좁은 산길을 가로질렀다. 매일같이 월출산 위로 떠오르는 둥근 해를 바라보며 아이는 기상과 지혜와 용기를 길렀다. 풀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늘 상쾌했다. 채시처녀의 극진한 보살핌처럼 월출산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바람 한 조각, 시냇물 소리 속에도 은은한 향기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제7화 이상한 여인. 봄이면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땀에 젖은 노랫가락에 맞춰 푸른 새싹이 눈 비비고 일어나면 산골짜기마다 핏빛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시원스레 쏟아지는 시냇물의 노랫소리에 산새들의 노래가 함께 푸른 실록으로 한바탕 어우러지는 보리 익는 냄새, 나락 이파리 커가는 비릿한 냄새가 콧속 가득 일렁이고 가을이면 산비탈마다 고동색 밤알이 툭툭 여물고 풍년가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가 싶으면 박넝쿨 감아오른 초가지붕에 둥근 박이 주렁주렁 뒹구는 곳에 하얀 무서리가 내리고 어느덧
온 산이 흰눈에 푹 뒤덮이는 겨울이 왔다. 그러면 들판 끝 하늘 멀리 북서풍을 타고 까마귀 떼가 무리지어 날아오르곤 하였다. 아이는 하늘과 산과 들과 사람들의 노곤한 노동의 향기에 젖어 생각을 기르고 마음을 키우면서 부지런히 학업에 열중하였다. 그러던 늦은 봄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이는 책보자기를 들고 최씨처녀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그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한적한 산길에 간간히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나 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여인들 초동을 만나기도 하였건만 그날 아침은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만 고요했다. 가까이서 상꿩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따뜻한 바람 따라 바다 건너온 뻐꾸기가 뻐꾹뻐꾹 반갑게 첫인사를 했다. 간간히 다람쥐들이 길가를 가로질러 내달았다. 그런데 아이가 막 고개를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다. 비오듯 쏟아지던 얼굴의 땀방울을 해맑은 겨울물에 씻어내고 그를 외우며 걸어가던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몰려올 조짐은 아니었는데 먹장구름 하나가 해님을 쓱 가로막았다. 순간 사이가 조금 어두워진 느낌이었다. 아이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한참 길을 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고갯마루 정상에 웬 하얀 옷을 입은 어여쁜 젊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검은 머리카락을 허리깨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어린 소녀처럼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아이에게로 다가왔다. 아이는 무엇에라도 흘린 듯 혼몽해진 상태로 그 여인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 다가갔다. 아이야, 너 참 예쁘구나. 이리 온. 그 여인의 손짓하며 다가오는 아이를 덥석 끌어안았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품에 안겼다. 품에 꼭 끌어안은 여인이 순간 아이의 입을 덥석 맞추는 것이었다. 거칠게 입을 맞추던 그 여인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울컥 토해내더니 자신의 입속에서 뱅뱅 굴리다가 그걸 아이의 입속에 밀어넣고 또 한참을 굴렸다. 그리고는 재빨리 제 입속으로 다시 가져가더니 어느 순간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순간 해님이 구름 사이로 감추었던 얼굴을 쓱 내밀었다. 그 여인이 스르르 몸을 풀고 칙칙한 숲으로 번쩍 사라져버렸다. 무슨 꿈이라도 꾼양 정신이 아뜩해진 아이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면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글을 외우며 서당으로 향했다. 그러한 일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두어 달가량이나 그렇게 이상한 젊은 여인에게 날마다 시달린 아이의 몸은 몰라보게 수척해지는 것이었다. 아이의 청명함에 남달리 관심을 두었던 훈장어른은 아이가 수척하게 야유어가는 것을 보고 필시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몇 년씩이나 먼저 글을 배운 아이들도 그 아이와는 글을 견질 수 없을 만큼 실력을 길렀던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에 들어서 기력을 잃고 예전의 총명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만히 월출산 먼 하늘을 쳐다보던 훈장어른은 아이에게 글을 읽어라 해놓고는 그 아이를 따로 다른 곳으로 불러냈다. 요새 보아하니 내 몸이 몹시 야인 것 같구나.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게 아니냐?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하는 훈장어른에게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어 보이며 말을 했다. 스승님,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몸이 수척해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제가 느끼기에도 웬일인지 요새 들어 기운이 없습니다, 스승님. 그래?
혹여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거들랑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말해 보거라. 훈장어른은 아이의 안색을 유심히 살펴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무슨 깊은 생각에라도 잠긴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갯마루에서 있었던 일을 가까스로 기억해내고는 그 남모르는 이상한 여인과의 입맞춤을 자세하게 말했다. 호,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란 말이냐? 조용히 듣고 있던 훈장어른이 놀란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훈장어른이 나지막에 신음을 토해냈다. 훈장어른은 그 여인의 실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필시 100년 묵은 여우가 재주를 부려 여자로 둔갑하여 사람을 유혹해 그 기를 뽑아 마시어 사람이 되고자 요술을 부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월출산에는 예로부터 100년 묵은 여우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니. 훈장어른은 요새 아침이면 요사스러운 서기가 월대 바위 고갯마루에 가득 뻗치는 것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제8화 옥룡자. 훈장어른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저 어린 아이에게 그 100년 묵은 여우 이야기를 그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저 어린아이가 지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다가 또다시 그 일을 당하고 보면 정신을 잃어서 기를 몽땅 빼앗기고 그만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말없이 묘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거듭하던 훈장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침마다 서당으로 오는 산 고갯마루에서 그 여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맞추고는 내 입속으로 구슬을 굴려보내 한참을 굴리다가 다시 삼켜가 버린단 말이지. 훈장어른은 그 기이한 구슬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는 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입을 맞추면서 뱃속에서 토해낸 구슬처럼 동그랗고 뜨거운 것을 제 입속으로 보내와서는 혀끝으로 한참을 굴리다가 돌아갈 때 다시 삼켜버렸답니다. 훈장어른은 그 100년 묵은 여우가 구슬에다 아이의 기를 뽑아서 모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훈장어른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다시 그 여인을 만나거든 내가 일러준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스승님. 그러면 그 여인이 내 입속으로 구슬을 굴려 넣으면 무조건 그 구슬을 꿀꺽 삼켜버려라.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꿀꺽 삼켜버려야 하느니라 명심하렸다. 훈장어른이 다짐을 주었다. 스승님, 내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야무지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이는 여느 때와 똑같이 글을 외우면서 산 고갯마루길을 올라갔다. 어제 했던 훈장어른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속으로 자꾸 되새기면서 말이다. 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하며 글을 소리 높여 외우는 것이었다. 예의 그 여인이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흘리는 듯 손짓했다. 아이는 그 여인을 보자 다시 정신이 아득해왔다. 가물가물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아이는 훈장어른의 말을 기억 속에 굳게 되살리기를 잊지 않았다. 이리온, 예쁜 아가야. 어서 이리온. 여인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입술을 스르르 포개었다. 포근한 그러나 싸늘한 혈기가 순간 아이의 전신에 스미었다. 여인은 아이네 입을 오랫동안 혀로 핥았다.
마침내 아이의 혀 밑에 혀를 포개었다. 여인의 혀는 아이의 맥박을 감지하며 침과 기를 흡입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는 여인의 입맞춤에 홀려 정신을 가물가물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 여인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울컥 토해냈다. 뜨거운 둥근 구슬이었다. 한동안 여인은 제 입안에서 그 둥근 것을 굴리다가 드디어 아이의 입속으로 보내왔다. 정신이 혼미해진 아이는 제 혀 밑에서 뜨거운 무엇이 구른다는 느낌을 겨우 감지할 수 있었다. 둥근 것이 혀 밑에 무엇을 다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아이의 입이 바싹 말라왔다. 그러나 그것을 삼켜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는 훈장 어른에게 했던 다짐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아득해진 정신을 그대로 놓아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구슬이 혀 밑에서 입안 천장 위로 스르르 굴렀다. 이제 여인이 그 구슬을 도로 가져다 삼킬 순간이었다. 그때 아이의 희미한 정신이 팔딱 살아났다. 아이는 가까스로 훈장 어른의 말을 기억해내고는 사납게 여인을 밀쳐내며 한 입에 꿀꺽 그 구슬을 삼키며 입을 꼭 닫아버렸다. 무언가 불처럼 뜨거운 것이 아이의 목구멍을 사르르륵 타고 내려갔다. 아이는 너무나도 뜨거운 그 구슬의 열기로 다물었던 입을 확 열고 싶었으나 꾹 눌러 참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눈앞에 있던 여인이 한 줄기 하얀 연기로 변하더니 온데간데 없이 스르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이는 눈을 희둥그레 떴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아무리 보아도 휘둘러 보아도 그 여인은 없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서당을 향해 발길을 놓았다. 서당 앞마당에서 고갯마루 쪽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훈장어른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그 구슬을 삼키고 무사히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의 모습이 저 멀리 산길에서 나타났다. 훈장어른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가 서당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훈장어른이 다가가 아이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구슬을 삼켰느냐? 예, 스승님.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참 잘했구나. 훈장어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쪽 고갯마루에 서린 서기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요사스러운 서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그 구슬을 용케 삼겼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슬을 삼키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느냐, 땅을 바라보았느냐? 훈장어른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이는 훈장어른의 물음에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 구슬을 삼키던 순간 땅을 보았는지 하늘을 보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그래, 알았다. 어서 들어가거라. 훈장어른은 아이를 서당방 안으로 들어보내고 한동안 먼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저 아이가 구슬을 삼키는 찰나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앞으로 하늘의 이치, 즉 천기를 도통하게 될 것이고, 땅을 바라보았다면 땅의 이치, 즉 지리를 도통하게 될 것이다. 옥룡자라, 옥룡자라. 훈장어른은 혼잣말로 연신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당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과연 그 아이가 구슬을 삼키는 찰나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일까, 땅을 바라보았던 것일까? 아이가 100년 묵은 여우구슬을 삼킨 이 사건으로 인해 그때부터 훈장어른은 그 아이를 옥룡자라 불렀고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훈장어른의 그날 그 예언에 따르면
훗날 이 옥룡자, 즉 도성국사가 풍수지리에 도통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백년 묵은 여우구슬을 삼키는 찰나 저 시름마는 인생들이 생로병사의 쓰라린 고통을 안고 서로 아기다툼하며 살아가는 아스라이 펼쳐진 구릉진 저 먼 대지를 굽어 보았지 않았겠는가 싶다. 당나라 유학. 옥룡자가 영암 구림에서 태어난 직후 중국 당나라 조정에서는 동쪽 하늘에 나타난 혜성을 보고 사뭇 긴장함이 감돌고 어수선했다. 하늘의 천문을 보고 점을 치는 태사관은 어느 날 전혀 새로운 혜성 하나가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로 태사관이 10여일 동안이나 관찰하였는데 이는 동쪽나라 신라나라에 큰 이물이 났다는 징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태사관이 즉시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폐하, 소신이 천문을 관찰하는 도중 동쪽 하늘에 기이한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쪽의 신라에 큰 인물이 탄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황제는 즉각 어전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렇다면 큰일이다. 어서 어전 회의를 열어라. 중책을 맡고 있던 대신들이 황제의 명을 받잡고 들어와 일시에 어전회의가 개최되었다. 듣건대 천문을 보는 태서관이 동쪽 하늘에 수일 전에 밝은 혜성이 나타났다 하오.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어서들 좋은 방도가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해 보시오. 폐하, 이는 큰일이옵니다. 동쪽이라 하면 필시 신라일 텐데 신라는 지상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정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정기가 우리나라의 곤륜산을 지나 불행히도 우측으로 살짝 뻗쳐서 신라에 닿고 있습니다. 신라에 큰 인재가 나면 우리나라는 위태롭게 되는 줄로 사료됩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황제 역시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혜성이 난 자리를 다시 확인하여 신라 나라의 어느 쪽인가 알아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공부시켜 중이 쓰면 좋겠다고 사료되옵니다. 또 다른 신하가 이같이 대책을 내놓았다. 무슨 말씀이요? 그런 아이가 신라 땅에 들여놨다면 당장 붙잡아 해치워 죽여버리면 될 게 아닙니까? 검은 수염이 거칠게 난 다른 신하가 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큰일 날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본래 천기를 타고난 아이를 헤아려 들면 더 큰일이 닥치는 법입니다. 그러니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교육하여 써야만 하옵니다. 신하들이 서로 의견을 내놓으며 일대 격론이 벌어졌다. 좋소. 그럼 오늘 밤 다시 그 혜성을 관찰한 다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황제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논쟁하는 신하들을 진정시키며 다음날 대책을 수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천문에 관통한 관리들이 그날 밤 하늘을 관찰하여 보니 정녕 동쪽 하늘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혜성 하나가 영롱한 푸른빛을 쏘며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날 황제가 태사관에게 점을 치게 하니 신라의 남쪽 서해 근처의 작은 고을에 옥룡자라 부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동이 천기를 벗고 태어났다는 점괘가 나왔다. 황제는 깊은 생각에 잠시 잠겼다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신라로 사람을 파견하여 그 신동을 데려와 기르도록 하라. 신하들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즉석에서 신라로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올 사람을 선발하고 단단히 채비를 갖춰 떠나도록 조치를 하였다. 옥룡자를 데려올 사신들은 밤마다 혜성을 관찰하며 머나먼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100년 묵은 여우의 구슬을 삼킨 옥룡자는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튼튼히 성장하였다. 서당에서 하는 공부도 진전이 있었음은 물론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은 그 일대에 두루 떨치고 있었다. 훈장어른 이제 더 이상 옥룡자에게는 가르쳐줄 것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사제의 인연이 다했음을 넌지시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룡자는 채시처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에게 옷을 한 벌만 지어주십시오. 뜬금없는 옥룡자의 말에 채시처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사시사철 새 옷을 지어 입히며 오직 가슴속에 묻어둔 사연 하나를 붙잡고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도 포기한 채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건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듯 말하는 것이 서운했던 것이었다. 대체 그 말버릇이 무엇이냐? 아니옵니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옥룡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채시처녀였다. 지금껏 내 너를 어여삐 여겨 먹이고 입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배움에도 남달리 조력하였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머니, 곧 있으면 그 내력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는 옥룡자에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던 채시처녀는 곱게 옷 한 벌을 지어주었다. 옷을 받은 옥룡자는 채시처녀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실은 이제 저와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채시처녀는 옥룡자의 뜻밖의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껏 끙끙 가슴을 앓으며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건만 이렇게 덜컥 이별이라니. 가슴속에서 굵은 눈물이 샘물처럼 끓어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하나만 믿고 너 잘 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건만. 어머니, 이리 슬퍼할 일이 아니옵니다. 더 큰 공부를 하여 반드시 보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옥룡자는 태연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도 지금껏 살아온 날에 담뿍 담긴 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채시처녀와 옥룡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거짓말같이 모자가 이별의 눈물을 서로 나눈 얼마 뒤에 당나라 사람들이 몰아닥쳤다. 옥룡자는 우리 황제 폐하의 하회와 같은 은혜에 감사할지니라. 옥룡자는 채시처녀가 지어준 옷을 입고 앞장서 길을 나섰다. 먼 길 오셨습니다. 어서 가시죠. 옥룡자는 이리하여 당나라 사신들과 함께 먼 유학의 길을 떠났다. 옥룡자가 산 모퉁이를 돌아서 자취가 사라지고도 오랫동안 채시처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들아, 부디 몸성이 큰 공부를 하고 돌아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도록 하여라. 천지신명이시여, 저 아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옥룡자가 사라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채시처녀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 길로 당나라에 도착한 옥룡자는 일행선사를 만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풍수지리와 음양술수를 배웠던 것이다. 후기, 내 조상에게 배우라. 도송국사의 어릴 때의 아명은 여우의 구슬을 삼킨 일로 인하여 옥룡자로 불려졌다 한다. 도송국사는 전남 강양에 옥룡사라는 절을 지어 그곳에서 만년을 지나게 된다. 도송국사는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의 일주야에 천불천탑을 세워 이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대공사를
그곳에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곳 화순운주사에는 지금도 999번째와 1000번째 불상인 와불로 부르는 미완성 석불 2기가 누워있고 주변에는 수많은 석불과 석탑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도송국사가 앉아 공사를 관리 감독했다는 공사바위가 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현장 관리 감독자였던 상자가 거짓 닭울음 소리를 내어 모든 공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이 불상이 일어서는 날 이 나라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는 도송국사의 대예언과 함께 그냥 미완성인 채로 지금까지 천년 꿈을 간직한 채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화순운주사의 천불천탑에 얽힌 도송국사 창건설화와 운주사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 드릴까 한다. 이처럼 실제로 도송국사는 이 나라에 5천여 개의 사찰을 건립했다는데 그 까닭은 산천비보설이라는 그의 풍수지리 사상 때문이었다. 그것은 거칠고 나쁜 지형의 국토에 절을 지어 보살핀다는 내용인데 이는 새로운 산수 경제학이라는 생각이 된다. 홍수와 가뭄에 늘 시달리는 민중들에게 조악하고 거친 산 계곡에 절을 지어 산사태가 날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물을 다스리는 국토 관리에 대한 과학적 치산치수였던 것이다. 도송국사는 산사태 날 곳에 절을 지어 매일 스님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만약 산사태가 나면 재빨리 스님이 민가에 있는 아랫마을로 달려가 대피하도록 했던 것이다. 몇 해 전 여름 폭우 때 아무도 살지 않는 전남 광양 옥룡사터가 모조리 홍수로 쓸려나가 버림으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지금도 해마다 겪는 물난리와 인명의 손실, 그리고 농경지와 도로의 유실과 파괴되는 산과 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도송국사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이를 이용하는데 풍수지리 사상을 도입하여 민중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산과 물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결과였다. 단지 좋은 터에 절을 짓는다는 기복적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늘날 풍수지리 사상은 조선시대의 음택 명당 풍수로 전락하여 그 본의를 상실하였다. 권력과 복락을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된 조선의 사대부들과 지배자들의 이기적 욕망이 결국 이 나라의 과학적 산수 경제학의 본의를 실추시켜 버린 것이다. 오로지 명당 발복을 통한 개인과 집안의 출세와 복락에만 빠져버린 지식인과 지배자들의 타락과 추세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글도 몰랐던 민중은 중생, 즉 백성을 위하여 치산치수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인 도송국사에게 이 이야기 하나를 서사적으로 지어 바쳐 대대로 부전시켜 그를 칭송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큰 산 아래 절이 있는 곳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까닭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절이 있어서 하류 계곡을 잘 관리하여 산사태와 물난리와 홍수를 막는 그 지혜를 새겨보면 말이다. 만약 거기 산중 계곡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태풍 매미는 127명의 생명과 많은 농경지와 재산을 앗아갔지 않은가?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황당함을 읽고 배우고 근대화가 곧 서양화라고 믿는 지식인의 허상적 지식과 허울에 빠져있는 작금의 고급 지식인과 민중들에게 이 이야기는 조상의 훌륭한 삶의 지혜와 과학적 치산치수의 한 경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도송국사가 풍수지리의 대가가 되는 그 내력을 어려서 백년 묵은 여우구슬을 삼킨 환상적 설치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높여준과 동시에 서사적 듣는 즐거움과 읽는 즐거움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다. 내 조상에게 배우라. 서양의 근대화와 서양 지식의 환상에 빠진 어리석은 작금의 지식인들이여 하고 이 이야기는 꾸짖고 있지 않은가? 전설천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